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장경태 부위원장 바른정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3부에서 SOC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 사회 간접 자본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중단을 했었습니다. 두 분 내용들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다 맞는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이 경제학 한 사람으로서 조금 끼어들기를 하면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기업이나 가게가 소비도 못하고 투자를 못하니 정부가 대신해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회 간접 자본 확충으로 가는데 무작정 확충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오바마처럼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미국 경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간다 그러면 디지털 광케이블을 깔아야 되고 앞으로 고속철을 놔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4대강 유역 개발, 운하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의미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주 두 분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말 우리 정치는 좀 이런 식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내년에 예산 중에서 두 분께서 아무래도 청년이시니까 청년 구직 촉진 수당 30만 원씩 3개월 지급하는 거 확대하는 거. 현재 9만 5천 명인데 2018년까지 21만 명으로 한 2배 이상 늘린다는 것. 또 병사 월급 인상 부분. 병장이 21만 6천 원인데 2018년에 40만 5,700원. 와우. 제가 병장일 때 만 원 받았는가 그런데.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자 확대. 아빠 육아휴직 급여 인상. 이 내용은 어떻게 좀 관심 있게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이 중에서? 그러니까 전 육아휴직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 게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우선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나서 중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 친구들도 요즘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아무리 만들어도 그게 보장되게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좀 가져야 하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육아휴직 3년법 같은 걸 들고 나왔었어요. 육아휴직을 3년으로 하자. 1년씩 분할해서 아이들 성장기 때 쓸 수 있게 하고 태어났을 때 쓸 수 있게 하고 이렇게 3번 정도 쓸 수 있게 하자라는 이야기 했는데 이게 사실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받긴 했지만은 그와 반대로 이제 상당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지도 많이 얻었던 그런 공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결국에는 출산율 문제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뭘 해도 안 먹히기 때문에 손 놓자 이럴 수는 없는 영역이잖아요. 왜냐하면 미래 조세 부담자들을 적절한 수준으로 키워내지 않으면은 너무 아이들 도구적으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 경제 자체가 이제 굉장한 위험 사이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서 이런 부분은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투입만이 정말 완벽한 정책은 아닐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라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그래도 이번 2018년 예산안에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에 임금 상승분의 80%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45개소를 확대한다든지 또 출퇴근할 시에 또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를 인정하는 제도들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정말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보자 이런 국가의 기조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할 수 있는 기조,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다 좋은데요. 저는 조금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이 모든 내용들이 사람들의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교육제도의 변화라든지 이런 제도와 법적인 철학적인 내용은 좀 뒤로 빼놓고 전부 이게 돈으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거든요. 얼마 더 주겠다. 얼마 더 주겠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 좀 걱정이 돼요. 자칫하면 포퓰리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저는 세후소득이 좀 더 증가하면서 결국 기업이 돈 버는 분위기가 아닌 사람이 국민이 돈 버는 분위기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또 세후소득이 증가했다고 생각하면 결국 총수요 곡선이 우상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경제 규모를 키우면서 세수 확보도 하고 결국 이제 경제를 좀 돌아가게 내수 경제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건 대외적으로는 중국과의 지금 경색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내 내수 경제를 좀 탄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가 재정 지출 좀 더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한다는 항상 목표는 누구나 공감합니다. 정치인들이 목표를 나쁘게 세우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잘 살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지 방법이 현실적이냐 갖고 다투는 건데 지금 봤을 때 글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구현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지금 보면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이게 경제가 돈다라는 이런 아주 간단한 구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나라는 몰라서 안 했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득 급여로서 이제 가처분 소득을 늘려가지고 경제 성장을 이끈다.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모델이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국가 파산이 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요하게 이제 야당이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실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네. 다른 나라도 다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나라가 GDP 대비 정부 지출이 너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정부 지출 40%가 넘고 있는데 대부분 다 뭐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하다못해 네덜란드만 해도 45%인데 우리가 32%밖에 안 되고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제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아마도 우리도 40%를 넘기기 시작하면 이런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이제 좀 양적 팽창을 좀 멈춰야 된다. 이런 논의가 바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많은 경제 전문가들도 방금 우리 장경태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네덜란드가 어떻고 스웨덴이 어떻고. 근데 네덜란드 1인당 GD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한 5만 불 정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한 3만 불. 네. PPP로 했을 때 구매력 기수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치로 이제 비교를 해버리면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는 생각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 국민들의 기본을 바꿔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국회에 가보시면 국회 어린이집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어린이집 시설이 국회회관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입니다. 그렇죠. 왜 국회는 되는데 구청 어린이집은 안 되는지 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안 되는지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사실 국회 안에 있는 기득권들, 그러니까 소위 본인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본인들이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또 시민사회 영역이 또 언론이 결국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복지예산 과잉이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OECD 기준 평균치보다 낮은 편이다. 이런 말씀도 우리 장경태 의원께서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 성장은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SOC 예산 축소 부분이 있는데 SOC는 지역 일자리와도 상관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다. 다시 뭐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이게 복지라는 측면과 SOC라는 측면이 서로 같은 이야기면서도 다른 이야기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왜냐 그러면 이준석 의원이 말했지만 하루 최저 생계비를 버는 분들은 이 SOC 산업이 있어야 그래도 블록이라도 바꾸면서 녹화 산업이라도 하면서 일당을 버는데 이게 복지 정책이란 말입니다. 일종의 그분들에게는. 근데 이게 없으니까 과연 이분들의 생계는 어떻게 걱정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SOC 감축 부분에 대해서 정기국회에서 분명히 이야기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뭐 방어 전술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방금 이제 SOC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노동자들, 물론 단순 노동자도 있고 좀 정말 어려운 노동자도 있으실 텐데요. 그런 단순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결국 그런 건설 경기 붐을 통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실업 부조 혹은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서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뉴딜 정책이라고 하면 뭐 테네시강 위협개발공사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 사회 안전망을 확충함으로써 국민들이 경제활동 인구를 좀 더 많이 투여될 수 있도록 굳이 포기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 인구를 늘려가면서 저희가 좀 더 이 SOC 사업을 대체하는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이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SOC 사업의 특징이라는 게 계속 이제 건설로만 표현돼서 좀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 놓인 분들도 그쪽에 일자리가 생기면 그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SOC가 그 일자리 책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머지만은 저도 상황이 어떻게 되면 제가 건설 노동자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그런 어떤 교육 수준과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4차 산업 시대니까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4차 산업 하셔야죠. 왜 건설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정책적으로 쉬운 얘기지만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은 우리나라 농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갈수록 열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인구를 다른 쪽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이 거의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에 따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그분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갑자기 뭐 프로그래머가 되세요 이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적절한 어떤 완화책들을 지금 들이대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지 살펴봐야죠. 돈만 너무 준다고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어찌됐건 실업부조라는 제도,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어야지만 재취업 기회라든지 경력 단절 노동자들에게 좀 더 그 어떤 재교육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말씀들을 이렇게 가만히 듣고 보면 우리나라의 내년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내년 예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게 10년, 20년 예산에도 하나의 또 다른 과거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족적을 남기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인구라고 하는 데모그래픽 체인지, 인구 변화를 놓고 볼 때 앞으로 2025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되고 2035년부터는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2060년경에는 전체 인구가 4천만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노령 인구가 3천만 정도 14세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65세까지 인구가 한 1,000만 명. 이런 상태에서 가기 전까지 만약에 이런 복지 정책이나 SOC 산업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의 기반을 구비해 놓는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계속 이런 식의 정부의 정책 변화, 복지 정책, 성장 정책, 복지 정책, 성장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앞으로 인구 절벽을 맞이하면 어떻게 되죠? 예산을 충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안의 특징은 결국 기초 체력과 미래 체력을 좀 기르자는 것에 있고요. 아마도 5년 내내 이렇게 이제 복지만을 확충하는 제도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번 1년 정도 또 예산안을 잘 지켜봐 주시고 1년 후에 또 정부 정책의 또 변화 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면 또 달라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경제를 이제 일으킬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지금 봤을 때 부동산 경기를 띄우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주식 시장으로 그 돈이 가길 바라고 있는 측면도 있고 그런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과연 어떻게 이걸 띄울 것이냐. 박근혜 정부 때 해봤지만은 돈 얼마나 많이 넣었으니까 벤처나 이런 쪽으로 창조경제 쪽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러면은 그 벤처 산업이 뭐 돈이 투입되는 건 중요하지만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지 이제 벤처 산업이 진흥이 되거든요. 그런데 규제를 뭐 풀겠다는 생각도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배달 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더 가해지는 것들을 보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과연 새로운 산업은 뭐냐. 과거에는 이제 당선되기 전에는 대북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요.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상황 속에서 그걸 제시하지 못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정부의 산업 발전의 신뢰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은 네. 그때는 다들 이제 이 복지 지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뭐라도 문재인 정부가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가서 만약 그 산업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받으면서도 깨림칙한 뭐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장경태 의원 뭐 더 하실 말씀 하시죠. 네, 이제 뭐 100일 갓 지난 정부의 어떤 산업 정책에 대한 기조가 좀 너무 미약하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김대중 정부도 출범하고 나서 IMF를 겪고 그 나중에 인터넷망을 깔면서 이제 정보혁명을 이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집권 2년 차에 정말 이 산업 기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러니까 현재 첫 내각들이 어떤 정부의 이제 정책과 기조들을 만들어갈지를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그걸 잘 살펴보시면요. 그때 김대중 정부가 결국에는 그럼 극복을 어떻게 했느냐. SOC 아까 얘기도 하셨지만은 결국엔 기본적으로 기업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지금 IMF의 요구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고용 유연화도 어느 정도 시키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방향보다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기업 옥죄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다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준석 최고위원의 말씀에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볼 만한 대목이 방금 요 끝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많은 지방에서 지금 기업을 운영하시고 있는 분들 중에 고민이 이 정부 들어서 너무 급격한 어떤 세금의 변화 또 최저임금의 변화 시급의 변화 일시에 어떤 언밸런싱 불균형됐던 것을 균형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다 토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한 우려가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다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을 주고 설득을 하고 생존하는 과정에서 가야 되는데 너무 도매급으로 다 싸잡아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고요. 공무원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참 노량진 학원 가보신 분. 네. 선거 때 많이 가봤죠. 많이 가보시죠. 네. 그 컵밥도 한번 드셔보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컵밥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시죠. 컵밥 너무 좋습니다. 지금 공무원 숫자 늘린다고 하니까 노량진 학원가가 들썩들썩거려요. 이건 뭐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대통령 공약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뭐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만 대통령 되신 분인데 이대문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공무원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두 분께서 보시기에 지금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집중하는 우리 한국 경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SOC의 부분, 국방비, 복지부 이거 다 헛된 이야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면에서는. 일단 뭐 100대 1 넘는 경쟁률 정말 뭐 너무 가슴 아프죠. 네. 뭐 취업이 안 돼서 일자리가 없어서 혹은 사후정이 될까 봐 38선 사후정이 두려워서 공무원으로 정말 공무원 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뭐 상황도 너무 안타깝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라 뭐 좀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정말 고용절벽으로 계속 내몰면서 너희한테 용기를 가져 창업을 해 혹은 뭐 빚을 지면서라도 뭔가 도전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 사회적 안전망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괜찮은 일자리, 정말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네. 이번 예산안의 주안점이 결국 공공 부문의 지출을 그리고 노동 부문의 지출을 좀 더 늘려서 괜찮은 일자리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나서 다른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신경 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공무원이 된다는 거는, 예를 들어 구급 공무원이 된다는 거는 조선시로 따지면 종구품 관리가 되는 겁니다. 예, 종구품은 되게 관리가 되기 위해서 좀 이제 과거 시험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사실 공무원이라는 건 하나의 직업적 측면도 있지만 결국 공복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공무를 담임했을 때 그 자세와 또 그걸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관직에 출사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과연 이게 일자리 대책으로 공무원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네.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게, 그렇게 대우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지금 예. 구급 1호봉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한 5만 원 정도 더 받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라고 표현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너무 임시 미봉책에 가까운 형태다. 오히려 저는 일자리 대책 그리고 또 완화책이라고 한다면은 완전하게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이라는 어떤 형태보다는 미래를 생각했을 때 다른 자리들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청취자분이 저희들이 이야기 나누는데 전화를 주셨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제가 양해를 한번 구해드려야 될 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짧은 시간에 한 3부, 4부 합치면 30분 되는데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이 언어 선택이라든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논리나 이 조리 있게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과를 해야 된다면 이 부분은 제가 사과를 해야,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건설 노동자분들에게 일자리를 만든다,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게 이제 복지라는 표현을 한 거는 이게 복지라서 복지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열어야 된다는 그 자체를 생각한다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의 생존권 또는 하루의 노동의 가치를 느끼게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개념도 관점이 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의 차이는 우리가 인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429조 예산안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 같은데 칼질을 분명히 달할 겁니다. 여당은 야당에게, 야당은 여당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하나 해 주시죠. 야당에겐 저는 기업 걱정보다 국민 걱정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보통 가게가 많이 어려우면은 예. 지출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네, 근데 정부는 또 그것과는 다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출을 늘리는 것인데 그만큼이 다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그렇다면 그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결국은 일자리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한번 여야가 좀 합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 두 분께 간단히 말씀해 달라 하니 정말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직 2분 정도 더 남았어요. 그 야당에게 바란다라고 장경태 의원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더 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실까요? 사실 이번에 복지 예산 과잉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신대요. 복지 네. 예산이 과잉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망가져 있던 민생 그리고 국민 경제에 우리가 조금 더 정부가 나서서 좀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자는 지금 노력이고요. 네. 한국의 공공부문, 그러니까 고용 중 공공부문의 지출은 7.6%밖에 안 됩니다. 2013년도 좀 된 자료지만요. 하지만 OECD 평균, 회원국 평균 22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14% 정도만, 최소한 3분의 2 정도만 따라갔으면 좋겠다. 공공부문 지출이 우리가 결코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국민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2015년에 황교안 총리께서 그때 예산안 추경 78조 정도 했는데 서울시 1년 예산 25조로 따졌을 때 3년치를 1년 만에 국가 부채를 늘리셨거든요. 이럴 때 국민들을 살리는 예산을 조금만 투여됐어도 지금처럼 민생이 국민 경제가 망가지거나 정말 어려운 국민이 좀 더 줄어들었을 텐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임 첫 해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말 진심을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성장과 복지는 둘 다 같이 가야 되는 거고요. 예. 둘의 목표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산업 성장은 더 많은 사람들이 윤택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고 복지는 사람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어느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는 든든한 법칙목이 되는 것인데 그 둘의 개념을 혼동하기 시작하면은 복지로서 나라를 발전
산업 발전시킬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새로운 시도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롤을 분명히 구분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성장이 복지고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이 있어야 일자리가 있고 그것이 곧 복지다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면 아마 복지 정책 안 해도 될 겁니다. 복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야가 어쨌든지 서민생활 잘 들여다보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한숨을 덜 쉬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자고 하는 게 아마 문재인 정부의 목적이니까 야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장경태 부위원장 바른정당의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금 거슬리는 거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관점의 차이를 인정해주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하는 바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